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 조금 전 나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들이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건설업계의 하도급 관행이 산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산재가 주 안건으로 올랐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약방문식 대응을 지적하면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 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재가 잦은 건설 현장의 하도급, 재하도급 실태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후진적인 산재공하국 반드시 뜯어 고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실제 강도 높은 처벌안의 예시들이 거론됐죠. 네, 그렇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제재,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과징금에 대해선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 등의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여당은 오는 21일 관련 상임위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이렇게 정부를 중심으로 산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극도로 커진 가운데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DL건설에서는 사고와 연관된 모든 관계자가 사표를 냈습니다. 이어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사표를 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던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강윤호 DL건설 대표이사가 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외에도 하정민 최고 안전 책임자를 비롯한 임원진과 현장 소장 등 80여 명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다만 현장 조사 등 사고 수습을 위해 강 대표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DL건설은 사고 직후 모든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DL건설뿐만이 아니고 모 회사 DLENC도 공사 현장이 모두 멈춘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DL건설은 현장 40여 곳의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DL건설은 각 현장의 안전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멈추겠다고 밝혔고 현재 재개된 곳은 없습니다. DLENC도 전국 80여 개 현장의 작업을 일시 중단했는데요. DLENC는 안전점검을 마친 곳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공사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잇따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ENC의 경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오늘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만 이후에도 관세를 둘러싼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가 포함된 IT 기기에도 품목 관세를 예고하면서 스마트폰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일정이 확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벌어질 추가 협상의 중요성도 커질 텐데 오늘 뉴스에서 여전한 관세 불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관세 위협에 직면한 삼성의 상황을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7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사전 예약 신기록을 세우며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미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지난 2분기 31%까지 끌어올리며 애플과 점유율 격차도 줄였습니다. 스마트폰 품목 관세 조치는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8월 중순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및 반도체 파생 제품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니터 등 완제품도 포함되어 있어
당사 사업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반도체처럼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아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애플이 자국의 6천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것도 스마트폰 관세 부과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란 평이 나옵니다. 갤럭시가 이제 미국 현지 생산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애플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를 핵심 부품으로 쓰는 IT기기 제조업체들도 반도체 파생 제품 관세 발표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완제품의 고율 관세가 붙으면 수출 가격이 오르고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단가 인하 등 협력사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0%대로 유지했습니다. 추경에 소비 쿠폰도 지급됐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 먹구름이 거치지 않았다고 본 건데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5월에 먼저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고 3개월 만에 그걸 업데이트를 한 건데 그대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5월 내놓은 전망치와 동일한데요. 주요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1%대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것과는 대조됩니다. KDI는 올해 소비와 수출은 상향 조정했으나 건설 투자 증가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연간 성장률은 기존 전망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민간 소비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반영해 0.2%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수출도 기존보다 1.6%포인트 올려잡았지만 건설 투자가 기존 전망을 하회하면서 3.9%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추경도 집행했고 미국과 관세 협상도 타결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부정적 전망이 나온 구체적인 근거가 뭡니까? 네, KDI는 전망의 위험 요인으로 통상 갈등 격화와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지연 가능성 등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특히 미국이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반도체의 경우 아직 세부 사항이 불명확해 이번 전망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KDI는 대만과 아세안 등에서 우리 반도체가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반도체 관세 인상도 우리 수출에 작지 않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글로벌 IB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올렸는데요.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직후 1%대로 상향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불안한 우리 경제 상황 속에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향합니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하게 됩니다.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의 과제를 우형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선 지난달 말 타결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에 대한 세부안을 두고 미국 측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협상을 토대로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한미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를 비롯해 한미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 프로젝트 등에 대해 추가 투자 논의가 예고된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협상에서 빠졌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규정 등 굵직한 안보 현안도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국가 소유의 빈 땅과 오래된 공공건물을 활용해 공공주택 15,000호를 더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유지 개발은 계획대로 순탄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실효성에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됩니다. 먼저 정부의 새로운 공급 계획을 정윤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경찰 기마대 부지입니다. 현재는 경찰 기동대가 임시 사용하고 있고 곧 이전 예정입니다. 근처 성수역과는 걸어서 8분 거리의 역세권으로 정부는 이곳에 청년주택 400호를 지을 예정입니다. 또 광명세무서 부지에 200호,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에 300호의 공공주택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 약 15,000호 이상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추가 부지를 더 찾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한 공공주택 2만 호 공급 계획도 앞당겨 추진합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용산 유수지 개발 300호는 2031년 준공 예정이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종로 복합청사 개발 50호는 2027년 준공 계획입니다. 이렇듯 수도권 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저렴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원활한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민원도 있고 실제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한 인허가라든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세세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은 공급건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만들어 향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국유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단골 공급 카드로 쓰였습니다. 각 정부마다 10곳에서 많게는 수십 곳의 국유지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제대로 착공에 들어간 곳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우려하게 되는 이유인데 이렇게 착공이 밀린 이유를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암동 서부 면허 시험장입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서부 면허 시험장 부지에 3,500여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마포구와 주민들이 공공주택이 아닌 복합 개발을 원하면서 반발하자 현재 서울시는 개발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입니다. 10,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던 노원 태릉 골프장 부지도 주민 반대로 6,800가구로 줄었는데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마저 반대하며 사업은 답보 상태입니다. 2020년 국공유지 활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중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은 마곡지구 미매각 부지 한 곳에 그칩니다. 소유하고 있는 관공서들과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고 발표 먼저 하다 보니까 계속 진척이 되지 않았던 건들이 많아서 관계 부처나 지자체와의 면밀한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윤석열 정부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부지로 10곳을 발표했지만 사업 진척이 있는 곳은 방이동 공공청사뿐입니다. 국유지 활용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한다는 거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정부가 바뀌더라도 전 정부가 하던 정책을 이어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꾸준하게 공급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유휴부지가 제한적이고 공급 속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안 되면 말고식의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수십 년 전 한화그룹과 DL그룹이 5대5로 의기투합해 만든 합작사 여천 NCC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측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비공개 회의 발언이 거론되는가 하면 계약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하나와 DL은 석유화학 합작회사 여천 NCC를 설립하며 25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작법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은 2024년. 양사는 앞으로 합작회사를 더 유지할지, 새롭게 계약을 맺는다면 어떤 조건을 담을지 협상에 나섰지만 여천 NCC의 악화된 재무 상황은 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업이 화랑일 때는 50대 50에서 서로 문제가 없는데 사업이 안 좋아지면
이 부담을 누가 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주라도 많은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 조정 자체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 측은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회의에서 여천 NCC에 대해 내가 만든 회사지만 신뢰가 안 간다고 발언했다며 공동 대주주인 DL이 자금 지원을 거부하고 워크아웃을 강행할 뜻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조인트벤처 계약이 이번에 만료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조건을 협상해야 하지만 양측이 여천 NCC로부터 구매하는 원료 가격 문제로 양측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DL은 하나는 공급 계약 체결 없이 일방적으로 에틸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며 약 380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와 DL이 추가로 여천 NCC에 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양측의 불협화음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SBS 비즈 임재입니다. 머니마켓 펀드 MMF는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될 정도로 안전하게 잠시 자금을 담아두는 용도로 많이 활용됩니다. 실제로 개인 자금만 20조 원이 투자돼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려면 증권사 창구에 적자는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초저위험 상품인데도 각종 설명 의무가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가입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머니마켓 펀드에 투자된 개인 자금은 20조 1,866억 원으로 3년 만에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 3% 안팎 수익률에 환매도 자유롭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 대기 자금이 대거 몰린 겁니다. 최근 하반기 들어 국내 경제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해져 투자자들이 MMF에 돈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지켜보자 하는 심리가 큰 상황입니다. 주로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MMF는 위험도가 가장 낮은 6등급 상품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표준투자 권유 준칙상 설명 의무를 모두 지켜야 하고 일부 금융사는 저위험 상품은 의무가 아닌데도 녹취까지 받고 있습니다. 투자 권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투자 권유 준칙에 나와 있는 거는 다 하는 거죠. 가입이 불필요하게 번거롭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감독원은 MMF를 포함한 저위험 공모펀드에 한해 상품 설명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말 별도 TF를 꾸려 공모펀드 가입 간소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데 MMF가 포함돼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위험 공모펀드는 설명 내용, 교부 서류를 대폭 줄이거나 일부 녹취 관행을 없애는 등의 개선책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금감원은 설명 간소화 방안 등을 담은 최종안을 다음 달 내놓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글로벌 시세 기준으로 연일 최고점 인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이 국내에서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활발한 매수세가 호재로 작용한 영향인데요. 반대로 금값은 투자 심리가 흔들리며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오후 4시 기준 개당 1억 6,390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1억 6,700만 원을 돌파하며 국내 신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인 하버드 대학도 투자하고 있다는 소식에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2만 2천 달러 선을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11만 9천 달러 선에서 매매됐습니다. 퇴직연금의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짐으로써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골드바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보도에 뉴욕 상품거래소 금 선물 가격은 현지 시간 8일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3,53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뒤인 현지 시간 11일 금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2.5% 떨어진 3,404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럼에도 견조한 매입세에 금 강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준이 인하가 빠른 걸 내년부터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조금 해소가 되지 못한 부분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올해 4분기 금값을 온스당 3,675달러로 전망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4,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한동안 멈춰섰던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벤처펀드 출자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올해 1,500억 원이 투입돼 AI 스타트업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이 벤처펀드 자체는 꽤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벌써 지난 2002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이통 3사는 2002년 당시 총 3천억 원을 투자해 민간 모펀드인 KIF, 코리아 IT 펀드를 조성했고 국내 ICT 분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자펀드를 결성하고 또 운영을 해왔는데요. 지난해 말까지 결성한 자펀드는 누적 91개로 현재까지 모두 1,700여 개 유망 ICT 스타트업에 4조 7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는 모펀드 만기 연장 이슈로 벤처펀드 출자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년 말인 올해 신규 출자금을 지난 2023년의 3배인 1,500억 원으로 키웠고 운용사 자체 매칭 금액까지 합하면 총 3천억 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벤처 산업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해안과 이 통사들의 출자 결단을 통해 결성된 대한민국 대표 민간 모 펀드입니다. 통신업계는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 구축, AI 모델 개발 및 인재 양성, 그리고 개별 산업 분야의 AI 전환 등의 전력을 해왔고 네, 그리고 행사 전에는 과기부 장관과 이통 3사 CEO들 간의 만남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본 행사 전에 진행된 사전 한담회는 배경훈 장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또 이철훈 LGU+ 부사장이 참석해 AI 분야 투자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배 장관은 AI 데이터 센터나 시설 투자도 세제 감면이나 규제 개선 등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면서 이통 3사와 정부가 앞으로 AI 원팀이 돼서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 출장으로 불참한 LGU+ 대표까지 포함한 3사 CEO와 배경훈 장관 간의 첫 번째 회동은 다음 달 11일경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일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합니다. AI 신산업을 통한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핵심으로 한 국정과제 123개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포함될 정책들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우선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정책들부터 좀 보죠. 네, 우선 현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올해 기준 215만 명에서 2030년에는 344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률도 2030년까지 100%로 올리는 안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재도 월 60회까지 대중교통비 20%를 환급해주는 K패스가 존재하는데요. 이 환급률을 5년 안에 100%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다만 남용될 소지가 있고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최대 환급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만 복지를 확대하는 전제 조건은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고 실제로 최근에 정부가 성장을 강조하기도 했었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비전이 제시됩니까? 네, 국정위는 AI 3대 강국과 잠재 성장률 3%를 국정운영 5년의 목표로 설정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130조 원에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구상도 내일 발표합니다. 정부와 민간 자금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한국산업은행의 출자가 기반이 되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이 들어오는 미래성장펀드가 국민성장펀드의 주축이 됩니다. 국정위는 5년 국정과제 이행에 총 21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전 정부의 감세정책 원복과 한국은행의 잉여금 등 배당 출자 확대로 94조 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 구조 조정과 기존 재정 사업의 민간 투자 전환, 연기금의 벤처 투자 등으로 116조 원의 지출을 절감할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코스피가 사흘째 하락하며 3,2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53% 내린 3,189.91에 코스닥 지수는 8일 만에 하락 전환해 0.57% 내린 807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 기준 애프터마켓 종목들은 한국거래소 종가보다 0.07% 오른 채 거래 중입니다. 같은 시간 달러원 환율은 60전가량 오른 1,39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